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아이 즐거워. 이 친구들 왜 오투만 딱 들고 온 거지? 그건 아니겠지? 일단 오늘은 이 본교재로 좀 얘기를 하고요. 왜 지연 어디가 들어오다 어디 가냐? 요걸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투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이 친구들 오늘 아니에요? 오늘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투를 풀 거예요. 아니 오투를 다 풀어왔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했는데 다 풀어왔다면 뭐 해도 되는데 어때? 뭐 일단 앉아봐봐. 앉아보세요. 왜 그러지? 이 친구들 샤프를 선물해줬는데 아무도 쓰질 않아. 흥. 안 놀아. 안 놀아. 됐어. 흥.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서 앉으시고. 준서 오겠지? 아마도 올 거야. 자, 교재를 펴보세요.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어요? 36페이지, 37페이지 이쪽을 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운동량과 충격량 하고 그래서 물체의 충격을 좀 덜 받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래요. 기억이 난다고 그냥 대답이라도 해줘도 돼.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제 했던 것 중에 운동량이랑 충격량 이 두 개 얘기했었죠. 그쵸? 어떤 것들이라고? 운동을 나타내는데 숫자 하나로 나타내면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걸로 고민했던 거고, 충격을 준 양을 마찬가지로 숫자 하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라고.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냈나요? 질량. 그렇죠.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랑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겠어? 얼마나 빨리 운동하고 있느냐? 속도 m 곱하기 v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왔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보통 I라고 쓴다고 했죠. I라고 쓴다고 했고 임팩트니까.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뭐가 결정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그 물체에다가 힘을 얼마나 세게 가하느냐, 그리고 그 힘으로 몇 초 동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가하느냐 이기 때문에 F 곱하기 하이 델타 T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는 얘는 운동량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질량이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해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게 실제로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거고, 좀 단위가 좀 이상하지? 그냥 한 글자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충격량의 단위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힘의 단위니까 뉴턴, 그리고 시간의 단위니까 곱하기 세컨드, 뉴턴 곱하기 세컨드 단위를 쓴다. 단위가 좀 이상하다까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느냐 하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운동량은 그대로 보존이 돼. 원래 운동하고 하던 대로 그대로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뭐 정지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 얘가 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필요한 거는 충격이다.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그런 관계가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8명 다 오니까 아주 꽉 찬 기분이 들고 좋네요. 나만 흐뭇함? 뭐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물체가 받는 충격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에어백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차가 차가 부딪힐 때 잘 찌그러져야 덜 다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시간. 그렇지. 훌륭해요. 이 충격량 요거 I 자체는 똑같은데 요 델타 T라는 시간, 접촉하고 있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받는 힘의 크기를 좀 줄여보자 라는 거지. 힘을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덜 다치니까. 그래서 잘 찌그러지는 차가 덜 다친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페이지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7번. 잠깐만. 그 중에서 저 왼쪽에 여자애가 담배 피는 것 같은 그림 있잖아. 네? 이걸 잠깐 보면 애가 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면봉을 반으로 잘라서 빨대 끝과 입 근처에 넣은 후 같은 세기로 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막대기 관인데 하나는 면봉을 입 근처까지 넣고 훅 부른 거고, 하나는 그 끝부분에 딱 넣고 훅 부른 거야. 똑같이 훅 부는 거지. 똑같은 세기로
불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멀리 나가겠는가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뭐 이런 비슷한 실험, 아마도 실험이라기보다는 장난을 해봤을 테니까 어떻게 한 게 더 멀리 나갈까? 입 근처에까지.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면봉이 있었던 거랑 여기에 면봉이 있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입을 대고 불어요. 목에서 부네. 자, 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멀리 나갈까요?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렇죠. 왜 오른쪽 거가 될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오른쪽 게 더 멀리 가요. 왼쪽 거는 나가자마자 틱 떨어지는데 오른쪽 거는 슝 날아간다 이거지.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얘가 요 관을 통해서 힘을 주지. 훅 붓는다는 건 힘을 준다는 거잖아. 힘을 주는데 그게 전달되는 시간 자체가 여기서 관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힘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짧은 거야. F는 똑같은데,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받는 시간이 짧고, 얘는 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 계속 그 힘을 받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힘인데 요 T 값이 얘보다 얘가 길기 때문에 결국 충격량을 더 많이 받은 거고, 충격량을 더 많이 받았다는 말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둘 다 정지에 있었던 녀석이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누가 더 크냐면 이쪽에 있었던 녀석이 운동량이 커지게 되고, 질량이 똑같다는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나가는 속도가.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그래서 그 뭐지,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원시 부족들이, 진짜 원시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네들이 이렇게 막 대롱 같은 걸로 막 사냥을 하는데, 보면은 대롱 이렇게 짧은 거 가지고 들고 다니는 애들보다는 이딴 만큼 긴 거 막 들고 다니잖아, 대롱을. 그게 그래서 그래. 대롱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요쪽에다 딱 똑같이 넣고 훅 불었을 때 더 세게 나간다 이거지. 대롱이 길면 길수록. 그래요? 그럼 진짜 대롱 완전 긴 걸로 이런 걸로 불면 되잖아요. 갖고 다니기 힘들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권총이 있어요. 권총 뭐 길어봐야 한 요 정도 되겠지. 권총이 있어요. 소총이 있어요. 소총 길이는 보통 한 이 정도 돼요. 1m 정도 되는 소총이 있어요. 어떤 총이 더 위력이 뛰어날까요? 똑같은 탄환을 쓴다는 전제하에, 탄환이 똑같다고 하면 권총하고 소총하고, 당연히 소총이라고. 똑같은 원리로. 왜? 얘가 폭발해가지고 그 힘으로 튀어나가는데 얘가 총신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계속 똑같은 힘을 받아. 그러다가 총신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힘을 받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구 속도 자체가 권총하고 소총하고는 달라요. 길면 길수록 더 총의 위력이 좋은 거지. 그래서 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맨날 이렇게 권총 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갑자기 장총을 들면 나 좋은 무기 들었어 모드로 이렇게 딱 제끼고 팍팍 쏘면서 막 완전 막 쏘면 막 확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 권총으로 쏘면은 금방 뭐가 막 팡팡 터지고 그러진 않잖아. 사람한테만 쏘는 거지. 그래서 물론 권총을 맞아도 죽고 소총이나 장총을 맞아도 죽긴 하지만 어쨌든 총신이 길어지면 위력이 더 좋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탱크 같은 것들도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포신이 길어지게 돼 있어. 포신이 길어지고, 포신이 길면 길수록 더 위력적으로 포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걸로 설명이 돼요. 충격량이 커진다. 힘은 같더라도 그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신이 길면 길수록.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질량 1kg의 물체가 속도 5m/s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벽과 충돌했대. 그 다음에 튕겨 나와서 왼쪽으로 이제 3m/s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충돌 전후의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푸느냐 하면 당연히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겠지. 운동량이니까 뭐 질량 곱하기 속도 요거를 할 거야. 요거까지는 되겠죠?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제 설명한 것 중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이게 사실은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숫자 하나로 나타내다 보니까 방향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야. 방향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쪽 방향을 기준으로 플러스라고 잡고 나머지 다른 방향으로 혹시 튕겨나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잡는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혹시 미심 적으면 어제 유튜브 찍은 거 날아갔다? 날아가서 고1 거 저녁반 거 하나 딱 남고 나머지 거 다 날렸어. 너무 슬펐어. 오늘 아침에 왔더니 업로드가 안 돼 있는 줄도 모르고 파일부터 삭제하고 봤더니 업로드가 안 돼 있더라고. 하나만 올라갔어요. 자, 어쨌든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벽이 있어요. 벽이 있고 공이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대요. 얘가 1kg짜리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숫자를 계산한다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 곱하기 5 해가지고 5 kg 미터 퍼 세크라는 이런 운동량을 갖게 될 것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어. 오른쪽을 플러스 5라고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가졌던 거를 플러스 5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벽에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됐대? 튕겨 나왔는데 질량은 똑같겠지. 질량은 똑같은데 이쪽 방향으로 3m per sec의 속력으로 간다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계산해 줄 때 1은 똑같아. 질량은 똑같고 그 다음에 V라는 거를 마이너스 8 m per sec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것이야. 방향을 고려해서. 어느 한쪽을 플러스로 나머지를 마이너스로. 근데 얘가 진행 방향이랑 똑같은 힘을 받는다. 똑같은 힘을 받아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m per sec가 아니면 3m per sec죠? 마이너스 3m per sec니까 마이너스 3 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8 kg 미터 퍼 세크다 라고 답을 쓸 때는 얘네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8 kg 미터 퍼 세크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변화량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5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8만큼 변했다 라고 해서 8kg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랑 같을까? 충격량이랑 같겠지.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구한 요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잖아. 요거랑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제야. 벽과 충돌하는 전체 시간이 2초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이 굴러가고 있었어. 굴러가다가 벽을 만났어. 벽을 만나서 나 왔어 하고 인사를 하고 뽀뽀를 한 다음에 다시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져가지고 튕겨 나가기까지 총 2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공에다 벽을 던져?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팅 하고 그냥 바로 튕겨 나오잖아. 순식간에 0.1초도 안 걸리는 정도 시간. 근데 얘는 2초 동안 걸렸대.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자, 2초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이니까 이 공식에다 이제 8을 넣는 거야. 숫자 8을 넣으면 8에 변하는데 F가 얼마인지 지금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변하는데 걸린 시간 2초다라고 넣어서 8은 F 곱하기 2초 이렇게 넣고 그러면 F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냐면 4N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문제인 것이야.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벽과 충돌하는데 전체 시간이 2초라면 벽이 받는 평균 충격력은 얼마인가? 잘 보세요. 충격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충격력을 물어봐요. 이 힘 값을 구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의 문제 8kg 미터 퍼 세크만큼 운동량이 변화했다. 그런데 그거 걸리는데 2초가 걸렸다. 이기 때문에 1초 동안은 4N씩 그렇게 힘을 계속 받았구나 라고 역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 공식 쓴 거야. 그렇죠? 위에 거는 요거 가지고 풀었고 밑에 거는 요거 가지고 풀었고 그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자, 8번 면봉을 반으로 잘라서 빨대의 끝에 넣고 불었다. 면봉을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빨대의 길이와 부는 세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빨대의 길이는 길게 하면 세게 날아갈 것이고 부는 세기는 약하게 불면 멀리 날아갈까 세게 불면 멀리 날아갈까. 야, 너무 초등학생 같았나? 지연아 빨대를 세게 불면 더 세게 날아갈 것 같지 않니? 당연히 왜? 힘이 커지니까. 요거 세게 분다는 건 힘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빨대가 길어진다는 건 힘을 가해주는 시간이 길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장총은 권총보다 멀리 날아가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충격량을 받는 정확히는 충격력이지. 충격력, 이 힘을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네?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요게 F, 똑같은 F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총은 잠깐 받고 마는데 장총은 그 총신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그 힘을 받기 때문에 더 세게 날아간다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개회를 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개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아이스하키 종목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맞이하여 딱 아이스하키 내용이 나오겠죠.
뭐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자, 아이스하키에서 슛할 때와 패스할 때 퍽에 작용하는 힘과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이스하키 본 적 있지? TV로라도.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이렇게 스틱으로 공이 날아가는 걸 탁탁탁탁 옆으로 치면서 이렇게 드리블을 해.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슛을 하죠. 슛을 하는데 보통 슛할 때는 어떻게? 백스윙 했다가 빡 치잖아. 뭐가?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영화에 나온대요. 아, 그래요? 빡 치면은 애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미는 게 아니라 보통 때리잖아. 그치? 때려가지고 슛을 하고, 패스를 할 때는 때리지 않아요. 때리면 애 받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툭 이렇게 미는 식으로 그렇게 패스를 하잖아. 그거를 지금 옆에 슛이랑 패스랑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야. 그래서 슛을 보면은 퍽에 힘을 주는 시간 자체는 되게 짧아. 그치? 딱 진짜 친단 말이야. 진짜 치는 대신에 백스윙 해가지고 세게 한 방에 딱 때리는 것이고,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뒤로 백스윙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고 있다가 쭉 이렇게 밀어준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야. 그래서 슛, 패스 해가지고 시간이 슛이 짧구나. 대신에 가해주는 맥시멈 값의 힘은 슛이 더 크구나. 그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면. 자, 슛할 때의 그래프 면적이 패스할 때의 2배라고 한다. 오, 이 면적은 뭘까 그러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X축이 뭐예요? 시간. 위에가 힘. 맞죠? 시간이고 힘이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축이 시간, 이 축이 힘이지. 그러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니? 요 축에 있는 값 곱하기 요 축에 있는 값. 즉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 위에서 그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지. 충격량.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된다는 것이야. 면적이. 거기다 하나 적어주세요. 면적에다가 충격량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면적이. 자, 그럼 문제에 슛할 때의 그래프 면적이 패스할 때의 2배다라는 얘기는 슛할 때의 충격량이 2배라는 얘기네. 패스할 때보다.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걸까? 패스할 때는 상대가 받아주길 바라고 치지만 슛할 때는 받지 못하길 바라고 치기 때문에 충격량이 당연히 더 크겠죠. 슛할 때가. 자,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퍽에 작용한 충격량은 슛할 때가 패스할 때의 2배이다. 맞나요? 면적이 2배래매. 이게 요거의 면적이 2배래. 문제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충격량은 2배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에 니은. 퍽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슛할 때가 패스할 때의 4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면적이 2배가 됐대. 근데 시간은 거기 밑에 얘는 t고 얘는 et에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 보면 t, et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간에. 즉 패스할 때는 2배의 시간 동안 살살살살 힘을 줘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슛할 때는 그거 절반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센 힘을 가해가지고 충격량을 가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얘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은 절반인데 충격량, 면적 자체는 2배가 되려면 당연히 이 최고점의 높이 그리고 이 평균 높이라고 하는 것은 4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힘 자체가 2배가 됐다고 쓸게요. 슛, 패스 할 때, 슛할 때가 2배, 패스할 때는 1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격량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다가 F는 모르겠어. F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얘가 T만큼 걸린 거고, 얘는 이건 모르겠지만 얘는 ET만큼 걸린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사실은 2분의 1 F가 들어가야 2분의 1, 2분의 1 없애고 F 곱하기 T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EF가 들어가야 이걸 계산해서 EI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보다 4배의 힘을 가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슛할 때. 자, 그래서 니은의 말도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에 디귿. 스틱으로 퍽을 친 후 퍽의 속력은 슛할 때가 패스할 때의 4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랑 관계 있을까? 이걸 물어봤어. 이번엔 속력을 물어봤어. 속력을 물었는데 퍽의 질량 자체는 똑같겠죠. 슛할 때나 패스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충격량이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충격량을 슛할 때는 EI였고 패스할 때는 I만큼 가해줬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결국 뭘로 바뀌게 되냐면 MV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얘가 얘보다 절반밖에 안 되잖아. 절반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V 값이 m이 똑같다고 하면 이 V가 사실은 2V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슛할 때 충격량을 2배 가해줬기 때문에 속력이 2배 빠르다. 그래야 맞는 말이라는 것이야. 4배가 아니라 2배가 빠르다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골라보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 그래프가 되게 자주 나옴. 방금 봤던 그래프. 그래놓고 뭐 조건을 아주 다양하게 주죠. 면적이 같다는 둥, 면적이 3배라는 둥, 뭐 하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역학적 시스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지구 시스템도 조금만 하도록 해요. 15문제 정도 풀면 대충 감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봅시다. 38페이지 1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으로 10m/s의 속도로 던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어떻게 던졌어? 옆으로, 앞으로 던졌어요. 앞으로. 수평하게 던진 거예요.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얘 같은 어머 얘들아 덥지 않니? 나만 덥니? 네, 저만 덥군요. 자, 5m 높이가 있고요. 여기서 공이 이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쏘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으로 하래요. G값은. 자, 그러면 기억.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1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날아가겠죠. 슝, 틱 떨어질 텐데 여기 떨어지는데 과연 1초 만에 떨어지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우리 이때까지 배운 공식이라 그래봐야 이렇게 던지는 거에서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 요거 관련해서 뭐 V는 GT라는 거랑 그리고 S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거랑 요 두 개밖에 안 썼다고. 그렇죠? 두 개밖에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10m/s로 쐈다. 이거는 떨어지는 것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가는 속력이 10m/s라는 것 뿐이지 떨어지는 거는 자유낙하한 거랑 똑같아. 그치? 걸리는 시간은 자유낙하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요 S가 이제 이동거리, 낙하거리잖아. 낙하거리가 5m가 되는데 과연 2분의 1 곱하기 G값은 10으로 하라 그랬고 몇 초가 걸리겠느냐?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죠? S가 이동거리니까 이 경우엔 낙하거리가 되는 것이야. 낙하거리 넣을 때 5m로 넣어줘야 되고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5라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10 하면 5고 거기다 또 t제곱을 곱했으니까 5t제곱. 그래 그럼 t제곱이 1이네. 1이려면 t는 당연히 1초가 되겠죠. 1초 만에 5m가 뚝 떨어진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가 수평 방향으로 10m/s로 갔다고 했는데 1초 만에 땅에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야. 몇 미터라고? 10m라고. 왜요? 이쪽으로 10m/s인데 1초 동안 갔으니까 10m 이동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기억.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1초이다. 맞고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 속도를 물어봤어요. 속도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일단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처음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속도는 없어. 0이었어. 0이었는데 얘가 중력을 받으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잖아.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일단 수평 방향 성분은 10m/s가 되고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방향의 속력도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거는 요거 가지고 구해주면 돼. 자유낙하 운동인 것처럼 1초 후에 과연 속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면은 1초 G값이 10인데 T에다가 1을 넣으면 V는 얼마야? 10이지. 10이 아래쪽 방향으로도 10m/s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운동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합성을 해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10√2 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수직 성분, 수평 성분을 나눠서 수평 성분 10m라는 건 여기에서 그대로 10m 가져온 거고 요 속력이라고 하는 건 V는 GT 요 공식에 의해서 1초 후에 떨어지는 방향 속력이 얼마냐라는 걸 구해서 10이라고 한 거고 합성하면 10√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통 합성해서 얼마예요? 라는 것까지는 잘 안 물어봐. 잘 안 물어보고 다만 이 문제 정도 같으면은
일단 10m/s는 아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수평 방향 성분만 있는 거 아니고 수직 방향 성분도 있는 거잖아. 아유, 수평 수직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일단 틀렸다라는 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디귿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거리, 이 거리를 물어봤죠. 거리는 10m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10m는 맞네요. 보통 이 수평 거리 정도는 물어봐. 요거 계산할 수 있는지 정도는 간단하죠.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리는지 하고 수평 방향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수평 거리 나와요. 자, 다음 2번. 그림은 빗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간격이 넓어지네요. 그쵸?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쵸? 자, 기억.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맞고. 물체가 힘을 받아 갑자기 운동 방향에 바뀌고 있다고? 아닌 것 같아. 운동 방향은 그쵸? 위에서부터 꾸준하게 일직선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귿. 처음에만 힘을 받아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 도중에는 힘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뭔 소리야? 중력을 받아가지고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디귿은 운동 도중에도 계속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야. 틀린 이유도 알아야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의 같은 높이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낙하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야,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으면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졌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이 워낙 깃털은 크니까 천천히, 심지어 막 더 높이 날아가기도 해요. 바람 불면 더 높이 날아가기도 하고. 쇠구슬은 바람 분다고 어디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런데 진공에서 하면 이렇게 진짜로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쇠구슬의 중력 가속도가 크다? 갑자기? G값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중력 가속도가 G죠. G값이 다르다고? 그런 얘기는 생전 처음, 이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에 두 물체의 중력은 같다라고 했는데 같을까? 중력이라는 게 뭐였는데요? 중력이라는 건 결국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고만 했지 질량이 같다고는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질량이 다르다면 중력은 다른 게 되는 거죠.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에요. 3번에 두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은 같다. 속도의 변화량?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휘성, 속도의 변화량이 뭐니? 갑자기? What?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미터/세컨 단위를 쓰죠? 근데 얘가 뭐 0m였다가 10m/s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단위는 그대로 미터/s를 쓸 거야. 근데 그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속도의 변화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결국 속도의 변화량은 같다가 되는 거야. 같아야지 똑같은 시점에 딱 떨어질 거 아니냐. 같은 데서 출발을 했는데 같은 시간에 땅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완전히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도 같다라고 추론해 줄 수 있다고요. 가속도가 같다는 거. 그거 뭐니? 사실 이 속도의 변화량 이거예요. G값 나올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에휴, 한숨만 나와요. 괜찮아. 2단원이 넘어가면 또 이제 좀 알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아닌데 2단원도 알만하지 않니? 알았어요.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3번이에요. 3번이고. 다음에 4번.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을 할 때 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어때? 얘가 점이 찍혀 있는 거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가로줄로 쭉쭉쭉쭉 연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어떻게 높이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니? 네. 그리고 A하고 B하고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 뭐 그런 걸 의도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찍은 사진이고. 자, 기억에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는 얘기 많이 했어. 기억 맞고. 니은에 B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자, 아니에요. 이게 참 헷갈리죠. 일정한 거는 속력이야. 속력이 일정한 거고 힘은 아예 안 받는 거야. 왜? 속력이 일정하려면 뭐냐면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 뿐이지 거기 힘을 받으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10m/s로 계속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다가 정답이야. 속력이 일정한 거랑 힘이 일정한 거랑 다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힘과 운동 단어에서 힘, 속력 뭐 이런 거, 가속도 관계 이런 거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특강식으로 요거 하나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물리 관련해서. 물리가 제일 어려운 파트가 힘과 운동 그리고 전기자기 두 가지 파트 있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려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개뿔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다음 디귿. A와 B의 수직 방향의 속도의 변화량은 같다. 수직 방향의 속도의 변화량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력 가속도니까 같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져요. 4번에 3번이었고요. 5번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초록, 빨강, 보라색의 공을 던진.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없군요. 어쨌든 걔네들이 색깔이 다르대. 초록, 빨강, 보라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젠장. 그러네요. 자, 가슴이 아파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초록색이에요. 제일 바깥쪽이 초록색, 그 다음 중간이 빨간색, 제일 안쪽에 있는 녀석, 제일 가까이 떨어진 녀석이 보라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제일 큰 것은 초록색 공이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일 멀리까지 갔으니까 그래, 수평 방향 속도는 초록색이 제일 빨랐겠네 라고 해서 골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공의 중력이 가장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거 같니? 떨어지는 이 속도라든지 먼저 땅에 닿는 그런 것들을 보면 비슷. 그래요. 비슷해요. 그래요. 비슷하니까 보라색 공의 중력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질량을 알았어야지.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애들이 질량을 알았어야 중력값을 구할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른다고. 수평 방향 성분 속도가 초록색이 제일 빨랐다. 이거는 알 수 있지만 얘가 공이 어떤 게 더 질량이 컸었는지 그거는 모른다고. 따라서 중력이 가장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야. 중력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질량을 알아야지. 여기 뭐 질량이 같다 이런 조건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요. 디귿. 세 공 모두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이랑 똑같은 말이 수직 방향이라는 뜻이야.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은 디귿이 맞는 말 같나 틀린 말 같나요? 맞겠죠. 왜? 왜? 기억이라는 보기가 있는데 왜 또 굳이? 그래요, 맞아요. 장난치지 않을게. 기억이랑 디귿이 두 개가 맞게 되는데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세게 쏘든 약하게 쏘든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쏘는 거 하고 이제 자유낙하하는 거 얘기였어요. 다음 6번. 중력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코끼리는 중력을 견디기 위해 단단한 근육과 골격을 가지고 맞아요. 몸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리도 굵어야 되고 코끼리가 개미 다리 같은 거를 갖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그게 바로 중력에 의해서 그 중력에 적응해서 그렇게 된 거죠. 뭐가 먼저일까? 덩치가 커진 게 먼저일까? 다리가 굵어진 게 먼저일까? 아무래도 덩치가 큰 게 더 먼저였겠죠? 네요. 아니 다리부터 굵어지면 나는 다리가 굵지만 굳이 이렇게 몸이 크지 않을 수 있잖아. 못 써 있는다며요. 그래요. 다리가 더 작으면. 이게 바로 닭과 달걀의 논쟁이에요. 닭이 먼저였을까 달걀이 먼저였을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 얘기군요.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군요. 여튼 점점 덩치도 커지고 점점 다리도 굵어지고 뼈다귀도 엄청 굵어졌죠. 코끼리 뼈 있잖아. 코끼리 뼈 같은 거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엄니 이걸 상아라고 하잖아. 상아. 그게 되게 비싼 보석이란 말이야. 나름 보석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끼리 너무 많이 잡아주겠어. 상아 뽑으려고. 그래서 이제는 코끼리를 저기 어디 뭐 인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국립공원 같은 데나 가야 이제 야생 코끼리를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코끼리는 저런 습성이 있어. 뭐냐면 잘 살다 무리 지어서 살다가 좀 약간 무리 생활을 해. 무리 생활을 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이제 알아. 나 이제 늙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무리에서 이제 떨어져요. 떨어져서 어디 구석탱이 가가지고 혼자서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이 이렇게 코끼리들이 생각하기에 죽기 좋은 곳이 있나 봐. 그래서 코끼리 뼈가 한꺼번에 나오는 곳이 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가지고 생을 마칠 때쯤 되면 그 근처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거기서 죽어서
뼈구덩이에 몸을 던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한 군데서 이렇게 뼈가 발견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더미를 찾아가지고 상아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상아도 웃긴 게 코끼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 이빨이잖아 사실. 코끼리 이빨이다 보니까 코끼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아의 가치가 좀 떨어져. 젊고 싱싱한 게 좋다 이거야 상아도. 그래가지고 더 어린 코끼리들을 잡아 죽이다 보니까 코끼리 개체 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죠. 코끼리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에 식물의 뿌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땅속으로 자란다. 맞죠? 뿌리 끝에 눈 달려 있는 거 아니고 중력만 느끼고 중력 방향으로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속 깊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중력이 커지면 사람의 키는 더 커진다. 뭔 소리야 이것도. 중력이 뭐니? 끌어당기는 힘인데 중력이 커지는데 어떻게 사람 키가 더 크겠어? 사람 키가 더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조금만 더 작았어도 내가 2m가 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디귿은 틀린 말이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웠네? 가슴 아프네? 자,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충격량을 받는 거고, 충격량을 받으면 뭐가 바뀌냐? 운동량이 바뀌어요. 운동량이 바뀐다는 얘기는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속도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7번의 문제 첫 문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고, 중력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중력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운동은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 맞죠? 태양이 잡아당기고 있어서 주변을 도는 거예요. 두 번째, 벽에 걸려있는 진자시계의 추의 운동. 얘 뭐야?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이쪽 끝에 갔다가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내려오고, 그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이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내려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시계의 추의 운동이니까 중력과 관계 있는 거 맞습니다. 맞고. 3번에 용수철을 수평으로 당겨서 나타나는 반복 운동. 이런 얘기는 뭐냐면 똑바로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용수철을 한쪽 고정시켜 놓고 당겼다가 놔요. 놓으면 다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몇 번 하지. 몇 번 하면서 점점 진폭 줄어들다가 멈추잖아. 그런 것이 중력이랑 관계가 있느냐라는 얘기야. 없죠. 수평 방향으로 돼 있는데 뭐 중력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수평으로 당겨서가 아니라 수직으로 당겨서 나타난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중력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왜? 얘를 아래쪽으로 당길 때는 중력이 더 크게, 아니지, 사실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긴 한데 언제나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중력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운동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죠. 보기에선 수평으로라고 했으니까 그럴 여지를 없앴어요. 4번 연직 위로 던진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의 운동.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중력은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4번 맞는 얘기인데 연직 위로 던진 물체가 내려올 때도 계속해서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비행기가 날다가 동력을 끊었을 때 왜 이런 짓을 하지? 자, 날다가 동력을 끊었을 때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날아가고 있었죠. 동력을 끊어요. 쑥쾅 떨어지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점점 꼬라박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라고 해서 모두 다 동력이 있는 비행기는 아니잖아.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행기 일종인데 걔네들은 뭐 엔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뭘 타고 이동하니? 그거는 바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뛰다가 점프하면은 슉 날아가잖아. 근데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처럼 이렇게 팍 꼬라박히는 게 아니라 꽤 멀리 가잖아. 꽤 몇 킬로미터씩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떠받쳐주는 양력, 공기가 비행기 같은 걸 떠받치는 힘이 양력이라 그러거든. 양력이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물체의 이동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낙하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지. 자, 뭐하니 친구들아? 왜 낙서를 하고 있나요? 유치해요.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8번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연은 일정한 질서를 갖게 된대요. 이 뭐 역학적 시스템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힘은 중력이다. 이런 거대한 의도가 있었군요. 중력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권이랑 직권이랑 수권이랑 생물권 순환하는 거 있잖아. 순환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뭐 비 내려가지고 침식돼서 흘러내려가고 다시 퇴적되고 뭐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얘기고. 니은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기 대순환이 뭐니? 해수와 바다와
왜 그래? 대기대순환이라니까. 해양대순환 말고 대기대순환. 오, 그래. 3개. 갑자기 3개. 좋아. 3개. 3개 맞아. 3개 맞아요. 그 다음에 계속 해봐. 3개? 3개. 뭔 소리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 적도가 있어요. 적도가 있고. 태양빛이 적도 부근에 제일 많이 받게 되잖아. 그러면 태양빛을 많이 받은 곳에서는 따뜻해요. 표면이 따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기가 데워져요. 데워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데워지면 뭐 하겠노? 올라가고 싶겠지 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공기는 또 어디로 가겠어요? 뭔가 밀어내겠죠. 여기 있었던 애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밑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다 보니까 식었어요. 식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려오고 내려왔어? 내려왔으면 여기 있던 공기는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라는 얘기가 되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갔으면 여기 있던 공기는 어디로 갔겠어? 밀려 올라가겠지 라고 해서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해서 한 바퀴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서 나만 가겠어? 친구도 데려가요 하면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극지방까지 이렇게 순환이 되는 요게 30도, 60도, 9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구간으로 나눠서 크게 이렇게 대기가 대순환을 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하나 도는 거 그다음에 얘가 내려오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내려오는 곳이 하나 생기고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나도 같이 올라가 해서 이렇게 크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야. 이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라 그러면 2가지를 꼽아요. 태양의 가열시켜서 최초로 올라가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려오려면 뭐가 땡기니까 내려올 거 아니야. 지구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2가지에 의해서 대기 대순환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에 써 있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요. 크게 3개 이렇게 되는 거. 뭐 한 가지 정도 원인을 더 꼽자면 굳이 나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주길 바랬는데 쌤 이거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따뜻하니까 올라가겠지. 근데 왜 굳이 30도에서 꼭 내려와야 돼요? 그냥 이거 90도까지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얘기 듣고 보니까 궁금하지. 왜 이렇게 아니 자전. 그래요. 자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이거 배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날 시험하고 있는 건가? 이 친구들. 원래 자전하지 않았다면 크게 하나 이렇게 돌면 땡인데 얘가 자전하다 보니까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다라는 것까지 하면 이게 대기 대순환이에요. 알겠죠? 자, 대기 대순환을 일으킨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고 디귿. 태양 에너지가 지구상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대기 대순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저 지원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바닷물의 순환 뭐 여기서 뭐 한류 난류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순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네요. 자, 9번 이제 관성 얘기를 합니다. 관성. 그림과 같이 두꺼운 종이 위에 동전을 놓고 종이를 갑자기 당기면 동전이 있던 위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현상과 원리가 같은 것. 손바닥으로 벽을 밀면 몸이 뒤로 밀려 나온다. 흐이. 어색하네요. 자, 미안. 자, 운동 좀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니? 기억은? 갑자기? 아니 뭐 벽이 미는 거죠. 내가 널 밀면 너도 날 미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들어본 적 있니?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네. 그래요. 기억에다가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써주세요. 기억 옆에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이거는 관성의 법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사실은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속도 법칙이라서 F는 MA라고 부르는 그 어제 잠깐씩 썼다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설명 안 한 그게 이제 두 번째 법칙이고 세 번째 법칙이 이거야. 작용 반작용 법칙. 내가 뭔가 작용시키면 저 녀석도 나한테 뭔가 반대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항상 짝을 이룬다라는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래서 관성 법칙이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기억은. 니은에 빠르게 달리는 도중에는 갑자기 정지하지 못한다. 이거 맞는 것 같아. 관성 법칙 얘기한 거죠. 디귿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은 뒤로 넘어진다. 이것도 맞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 10번. 갈릴레이 사고 실험으로부터.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 뭐냐 갑자기? 갈릴레이가 사고 쳤나? 사과. 갈릴레 아니에요?
그래요. 사과는 뉴턴이 좋아했다고 하죠. 뉴턴이 좋아했다고 하고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뭐냐면 이 사고 실험은 머릿속으로 실험했다라는 그런 뜻이야. 생각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갈릴레이 양반은 몇 개 이렇게 눈으로 보긴 했지. 이렇게 공을 굴려서 쭉 내려가면 애가 쭉 가다가 어디 이렇게 올라가는 쪽을 만나면 원래 굴렸던 높이 정도까지 올라오는구나 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 그러면 이 높이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높이를 점점 낮추면 어떻게 될까?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나 봐. 조그맣게 그릴걸. 자, 아직도 이 파이프 그림이 있었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빗면을 만들었어요. 빗면을 만들어서 공을 여기서부터 굴렸더니 쭉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갔다 다시 내려오는 걸 관찰을 했단 말이야. 관찰을 하니까 그래?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얘를 점점 이렇게 길게 가도 항상 높이는 똑같이까지 가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거대한 의문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거를 쭉 가서 한도 끝도 없이 가서 원래의 높이까지 못 가게 하면 어떡할 건데? 공이 어디까지 굴러갈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어디까지 굴러가겠어요? 쭉 해서 어쨌든 같은 높이가 올 때까지 굴러간다는 얘기잖아. 그런 실험을 한 게 갈릴레이가 머릿속으로 이 실험을 했다는 것이야. 진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계속 평평하게 해놓으면 공은 무한히 굴러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실제로 실험을 해본다 그러면 마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거는 갈릴레이가 생각한 거고, 이걸 보고 뉴턴이라는 양반은, 그 사과를 좋아하는 뉴턴이라는 양반은 관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 갈릴레이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결국 운동하던 녀석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발짝만 더 나가게 된 거죠. 자, 관성 법칙을 만들게 되었다까지는 그냥 그거고, 사실 문제는 그냥 관성과 관련된 운동을 고르시오야. 앞에는 그냥 수식어였어요. 자, 관성과 관련된 운동. 첫 번째, 줄을 매달고 돌린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관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특별히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세모 정도 해놓고. 2번,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야, 이거 봐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공 굴리는 거. 똑바로 돼 있는 곳에서 공 굴리는 거. 이거 보고 관성을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관성과 관련 있는 운동 맞겠네요. 왜? 운동하려는 성질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은 거의 확실히 맞는 것 같고, 3번도 보죠. 물체를 수평으로 던져서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던진다고? 이렇게 수평으로 던졌는데 포물선 운동한다는 얘기가 쭉 가다 떨어지는 그런 운동이잖아. 그거랑 관성이랑 사실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2개 이상 갖고 가다가 이렇게 딱 멈춰서 뭐 하나 쓰러진다, 뭐 이 정도를 머릿속에 갖고 아마 보기를 읽어보게 될 텐데, 일단 3번은 아니에요. 3번은 아닌 것 같고, 4번에 가속 운동하는 자동차의 운동. 어쩌란 말이야. 점점 관성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관성이 사실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관성으로 나눈다고 했니? 정지 관성이랑 운동 관성. 근데 거기서 정지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 가만히 있었던 애는 가만히 있고 싶다. 그리고 운동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 가속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가속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설명한 적은 없었단 말이야.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10m/s로 가고 있던 녀석은 계속 10m/s로 가고 싶은 거지, 걔가 0에서부터 10이 됐다고 해서 10부터 계속 가속하고 싶다, 이건 아니야. 가속도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 되고요. 5번,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는 자동차의 운동. 웬만하면 5번을 고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얘기만 했지,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쏠린다든지 뭐 물체가 튀어나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따라서 결국 10번에서는 2번을 골라줘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언급한 걸 보면 갈릴레이 사고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줘야 된다. 뭔가 문제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렇게 막 보는 것 중에서 관성과 관련되는 운동이 몇 가지 있긴 있어. 어떤 거니? 5번 같은 것도 솔직히 관성이랑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안에 있는 뭐 사람의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관성과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문제의 의도를 봐서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언급한 걸로 봐서 2번을 골라줘야 된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문제가 좀 괜히 어렵기만 하고 별로 이렇게 사뿐한 느낌이 안 들어. 자, 11번. 물풍선을 같은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물풍선은 터지고 방석에 떨어진 물풍선은 터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나는 바닥에 떨어뜨리니까 튕겨 오르던데. 이럴 수도 있어요. 물풍선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100% 터지는 건 아니죠. 됐고, 터진다고 치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기억.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물풍선의 충격력이 작기 때문이다. 작은데 또 왜 터져?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요. 니은에 방석에 떨어진 물풍선의 충격력이 작기 때문이다. 맞죠?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이라는 걸 잘 봐야 돼. 충격력이 작기 때문이다. 맞고. 디귿에 충돌 시간은 방석에 떨어진 경우가 딱딱한 바닥보다 길다. 맞네요.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죠. 오, 좋아요. 네 문제만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자, 12번. 쉰다니까 또 좋아해. 12번. 그림과 같이 자동차 빠른 속도로 달리다 에어백이 튀어나왔어. 보기를 한번 봐봐. 나 되게 당황스럽네. 기억. 에어백이 자동차의 속도를 느리게 한대. 말도 안 되죠. 네. 그런 거는 브레이크지. 그치? 에어백은 자동차의 속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억 아니고. 니은. 충돌하는 순간 사람이 받는 충격력은 작다. 뭔 소리야 이건 또. 아니 뜬금없이 뭐보다 작다도 아니고. 응? 갑자기 작다라니 이게 뭔 소리예요? 충돌하는 순간 사람이 받는 충격력은 참 말하기가 그래. 크다라고 말하려니까 아니 이거 뭐 어떤 속도로 부딪혔다 이런 얘기도 없고. 어쨌든 니은은 고르기가 애매해. 아닌 것 같아.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디귿에 에어백에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이 받는 충격력이 작아진다. 이 얘기는 맞네. 이 얘기는 확실히 맞는 거 알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니은은 버리세요. 버리고 디귿만 선택을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작기는 왜 작아? 크다라고 해도 문제고 작다라고 해도 더 문제고 그래요. 자, 13번. 포수가 공을 받고 있대요. 공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앞으로 최대한 팔을 뻗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면서 자기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다가 딱 오는 순간 내밀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파요. 더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당기면서 최대한 접촉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손이 덜 아프다. 네? 뭘 말하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라고 그런 거야? 자, 기억. 투수가 던진 공을 빠르게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고 충격량이 커진다. 참, 국어도 참 거시기 해요. 투수가 던진 공을 빠르게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말이야 방구야. 자, 투수가 공을 빨리 던지면 이라는 뜻이야. 투수가 공을 빨리 던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고 충격량이 커진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포수가 받을 때는 어쨌든 정지를 시킬 거거든. 정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원래 공이 빨랐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지는 거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말을 이렇게 써놔요. 자, 니은. 포수가 공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충돌 시간이 길어 손이 덜 아프다.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니은 맞고. 디귿. 포수의 글러브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 두텁게 만든다. 이것도 맞아. 왜? 얘가 가죽에 닿는 순간부터 가죽이 압축돼서 손에 충격이 전해질 때까지 시간도 가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조금 더 길다고. 아주 조금 차이긴 하지만 그 조금의 차이가 힘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죽도 두껍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14번.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야구 방망이 맞춰서 쳐내는 모습이다. 멋있게 치고 있어요. 이거 공 치는 거 이 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보면은 진짜 공이 완전 찌그러져서 공 방망이에 이렇게 거의 감기듯이 갔다가 다시 모양을 회복하면서 튀어나간다. 되게 멋지게 날아가요. 자,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쳐야 멀리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기억. 날아오는 공은 시간을 짧게 하여 순간적으로 쳐야 한다. 이건 뭔 소리야? 아니죠. 왜? 내가 휘두르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방망이에 최대한 오랫동안 붙여가지고 힘을 오래 줘야 더 멀리 나간다는 거야. 총신이 길어야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 야구 방망이를 길게 잡아서 공이 맞는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야. 그래서 야구 선수들 중에 이렇게 좀 덩치도 작고 좀 발이 빠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망이를 되게 짧게 잡아. 거의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방망이가 있으면 방망이를 여기를 잡고 쳐요. 여기를 잡고 쳐가지고 그냥 툭 맞춘다고 툭 맞추고 열심히 뛰어. 그렇게 하는 유형의 타자가 있고, 이대호 같이 이렇게 좀 등치 있고 이런 양반들은 제일 끝에를 잡아. 거의 손잡이를 거의 잡는 정도로 제일 끝에 잡아가지고 일단 맞추기만 해봐라 날려버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망이에
방망이가 이게 스윙하는 궤적 자체가 다르잖아.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이 맞는 시간이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죠. 디귿, 공을 맞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야구 방망이를 크게 휘둘러야 한다. 그래요. 크게 휘둘러야 하겠죠. 그래야 F 값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두 가지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공사장 인부가 쓰는 작업모의 모습이다. 이거 써봤나요? 아니 왜? 아니 써봤을 수도 있지. 아니 어디 견학가도 쓰게 하고 뭐 그래. 아, 나도 써봤어. 이 조선소 견학가 가지고 써봤는데 여기 안에 보면 안쪽에 그리고 군대에서도 써봤구나. 군대에서도 이런 거 철모 쓰고 그러거든. 군대 철모 별거 없어. 별거 없고 뭘로 만들었냐면 말 그대로 철로 만들었는데 철모니까 철로 만들었겠지. 철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안에 끈으로 해가지고 머리 안을 하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네. 왜 이렇게 야구 모자가 여기 모자가 있어. 잠깐만 빌려주겠나? 아유 고마워요. 자 야구 모자가 있으면 있잖아. 자 여기 멀찍이. 자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씩 있지. 이 선 위에 따로 이렇게 선이 하나씩 더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 이렇게 해서 박음질돼 있잖아. 여기 앞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철모에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끈을 끼울 수가 있어. 안쪽에 끈을 끼워가지고 아예 머리가 닿는 부분은 이 철모하고는 전혀 닿지 않아. 철모하고는 전혀 닿지 않고 이 안쪽에 있는 끈하고만 머리가 닿고 그 끈이 철모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모는 내 머리 위에 떠 있을 뿐이야. 떠 있을 뿐이고 내 머리는 그 철모 안쪽에 있는 끈에만 이렇게 닿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만드냐면 어디서 짱돌이 날아오든 총알이 날아오든 간에 맞추면 내가 머리에 이 모자가 딱 붙어 있으면 그대로 충격을 받겠지. 딩 울릴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그 간격을 몇 밀리미터라도 띄워놓으면은 애가 딱 날아서 모자를 치면서 모자가 날아갈지언정 내 머리는 충격을 덜 받는다 이거지. 그런 식의 원리예요 이게. 그리고 충격 흡수제, 머리 받침 끈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머리 받침 끈에만 머리가 닿고 있는 거죠. 머리 고정대랑. 그래서 모자에 직접적으로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가 떨어져서 충돌했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인다. 설명은 길었지만 사실 1번을 하고 싶었던 거죠. 1번 하고 싶었던 거고. 머리에 단단히 고정하면 충격량을 줄일 수 있다. 뭔 소리예요? 단단히 고정하면 머리가 같이 깨져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물체를 쉽게 피할 수 있다. 야, 모자 쓴다고 행동이 빨라지냐? 그건 아니야. 충돌한 물체 완전 탄성 충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 뭔지 아니? 당구 쳐본 사람 있나요 혹시? 그래 당구 친다며. 자 당구공 같은 경우엔 그 탄성 계수가 되게 높아. 1이야. 거의 1에 가까워. 1에 가까워서 힘을 가하면 가한 대로 그대로 튕겨 나오는 거지. 둘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완전 그대로 이쪽에 가해준 힘이랑 이쪽에 가해준 힘이 그대로 서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튕겨 나가는 그런 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돌이 떨어지잖아. 돌이 떨어지면 딩 하고 완전히 있었던 높이만큼 튕겨 나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일단 왜냐하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또 그걸 노린 것도 아니야. 그걸 노린 거는 당구공이야. 완전 탄성 충돌을 노린 건. 충격 흡수제는 대부분 충돌 시간이 짧은 재질로 되어 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충격 흡수제는 뭐 그런 거 써. 이 스티로폼 그 뭐라 그러냐? 생선 박스 생선 박스 같은 재질 있잖아. 하얀색으로 발포 스티로폼 이런 거를 모자 안에다가 채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무슨 내용을 했느냐 하면요. 중력부터 시작해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관성, 운동량, 충격량 이 정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지구 시스템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O2를 어디까지 꼭 풀어야 되냐? 역학적 시스템 파트까지 꼭 풀어와야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페이지로 따지면은 뭐지? 왜 뒤에 이렇게 뭐 해놓은 것 같지? 아니죠? 깨끗하죠? 깨끗하네요. 자. 오우, 야, 양이 장난 아닌데? 훌륭해요. 9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럼 옷도 안 해요? 안 해요? 왜 가져가라며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시스템, 지구 시스템 이거 야 간단한 거야. 쉬운 거야. 재밌는 거. 지금까지보다 훨씬 재밌는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걱정 마. 운동량, 충격량보다 재밌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딱 약속하건데 딱 20분만 하자고요. 끝나요? 20분만. 25분에 끝나는 건 뭐야? 시끄러워요. 25분 남았는데 20분만 하자는 거 얘기해요. 20분에 30분에 끝내요. 시끄러워요. 자, 싫어요. 지구 시스템.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뭐 배웠냐면 공기가 있는 기권이라는 녀석 배웠고, 둘이 싸우지 말고 한 명이 기권해. 자, 기권 말고 물이 많은 거는 뭐예요? 수권이고, 그다음에 땅 위주로 돼 있는 거 지권. 그리고 생물권,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거를 생물권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외권이라는 것도 하나 배웠어. 우주를 의미하죠. 기권의 바깥쪽에 있는 외권까지 배웠는데, 지금 여기 5강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지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에서 꼽은 4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외권은 별로 얘기 안 해. 왜? 지구 시스템이니까 우주는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래서 요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요 4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단원이 되겠어요.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 환경으로 각 권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중학교 때 좀 어느 정도 들어본 내용일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지구 시스템 구성부터 알아보면 지권. 지권이라는 녀석. 지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토지권 같은 느낌. 미안해요. 제가 돈 생각만 하고 있죠. 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제일 바깥쪽에 지금 선 그은 만큼 정도가 딱 지각이야. 그렇죠? 한꺼풀. 딱 한꺼풀이 지각이고, 그 아래는 뭐가 있나요? 가기 전에 멘틀. 그렇죠. 멘틀이라는 녀석이 먼저 나오죠. 멘틀을 좀 더 두껍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얇게 그렸군요. 멘틀이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저기 보면 오른쪽에 그림이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져 있죠. 구형 모양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정도 부분이 다 멘틀이고, 그 다음에 안쪽이 이제 핵인데, 핵도 두 층으로 나눠져 있죠. 외핵과 내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내핵. 내가 핵할게. 왜? 자, 내핵, 외핵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요거 있잖아. 왜 나눴는지 알고 있니? 왜 나눴다기보다 어떻게 해서 나누게 되었는지. 원래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멘틀까지도 뚫어본 적이 없어. 그거 어떻게 뚫어? 지각 뚫는 것도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게 밑으로, 땅속으로 깊게 파본 게 한 40km밖에 안 돼. 땅속 40km. 근데 지구 반지름 뭐 6,400km래. 그러니까 사실은 지각 정도 조금 뭐 멘틀의 맛 정도만 볼 정도밖에 못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멘틀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누구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은 없고, 더더군다나 핵이 있다는 거, 핵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믿을 뿐이지, 사실 내핵, 외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들도 배웠을걸? 그래, 지진파 탐사. 지진파 탐사를 했더니 또 이제 또 갑자기 생각이 나죠. 지진파 P파랑 S파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 표정이 안 좋아져요. 이제 또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죠. P파라는 녀석은 애가 어떻게 종파, 횡파 중에서 종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다 전달이 되는데, S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횡파다 보니까 액체에선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를 P파랑 S파랑 같이 쏴봤더니 이상하게도 여기 경계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S파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P파만 진행하는 곳이 있더라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럼 외핵이라는 게 고체가 아니고 액체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한 결과 거의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제일 바깥에 지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외핵이 액체 상태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게 지권의 층상구조라는 녀석입니다.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인데, 구성 성분과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지각, 멘틀, 핵, 그리고 핵도 외핵과 내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군요. 각각의 특징 조금만 보면, 지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지각과 어떤 지각이 있나요? 해양. 그렇지. 옛날에 배운 거 다 기억이 나기 시작하죠. 저요. 해양 지각이랑 대륙 지각이 있어요. 대륙 지각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준서야, 해양 지각은 바다에 있는 걸까 땅에 있는 걸까?
왜 웃죠? 진지해요? 나는 진지하다. 바다에 있는 걸까? 땅에 있는 걸까? 어우, 훌륭해요. 자, 바다에 있는 게 해양 지각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예 끝이 아니야. 고개를 들어봐. 너무 뻔하게 뭐 대륙 지각은 땅에 있을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랑 어느 게 더 두꺼울까? 갑자기 난이도 상승? 그냥 찍어봐. 자,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해양 지각은 바다에 있는 거, 대륙 지각은 땅에 있는 거.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두꺼울까? 그래요. 훌륭하게 잘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찰랑찰랑 바다가 있다고 하면 이쪽 아래쪽에 깔려 있는 곳이 해양 지각이 되고, 사실 이게 종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해양 지각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쓱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 되고, 대륙 지각이라는 녀석은 보통 이제 산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대륙 지각이 되는데, 이게 이 지각이라는 건 사실 멘틀 위에 떠 있는 거야. 멘틀 위에 떠 있는 거다 보니까 얘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쪽도 같이 두껍게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얘가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되게 되게 얇게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나네요. 자, 해양 지각은 일반적으로 두께가 두꺼워봐야 2, 3km 정도밖에 안 돼요. 2, 3km 정도가 평균이고,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두께가.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깊게 뚫어본 거는 지각밖에 못 뚫어봤다고. 바닷속에다 그걸 뚫지 않았거든. 바닷속에다 뚫으면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또 이게 구성 물질들을 보면 사실은 얘네들이 혹시 기억나니? 해양 지각이랑 대륙 지각이랑 만나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밑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대륙 지각이 밑으로 들어갔던가요? 해양 지각이 밑으로 들어갔던가요? 해양 지각이 밑으로 들어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높은 녀석들로 만들어져 구성이 돼 있어서 더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그림 그린 것도 해양 지각은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대륙 지각은 위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오죠. 밀려 올라가지고 여기서 사실 해안가 근처에 산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마찰이 발생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화산인데 왜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지? 자, 화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곳이 여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만나는 곳이다. 뭐 그런 내용도 중학교 때 했었어요. 자, 그런 것이 지각이고, 지각의 주성분 뭐라 그랬죠? 우리 지지난번에 배웠어. 그래요. 규소하고 산소. 기억나죠? 규소하고 산소. 했었어. 규산염 광물 하면서, 그치? 휘석이 무슨 구조라고? 휘성? 한사슬. 단사슬 구조. 그래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니까. 그거. 자, 그렇게 해서 지각이 있고요. 다음에 멘틀이라는 녀석은 지구 이 부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80% 가까이 되죠. 80% 가까이 되는데 유동성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유동성이 있으면 멘틀이에요. 이게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면 그 위에 떠 있는 지각도 같이 움직여.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뭐였죠? 대륙 이동설이라고 얘기하는, 뭐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 있었죠. 그 대륙 이름이 뭐였죠? 병근? 수억 년 전에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야. 대륙 이동설인데 그걸 주장한 사람은 베게너거든. 베게너인데 이 양반이 그 대륙에 이름을 하나 붙였어. 원시의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이름이 뭐였을까? 중학교 때 배웠는데 들어본 적 있을 건데 내가 얘기하면 다 그럴 건데. 그래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는데 얘를 보고 판게야 또는 판게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판게야라고 하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 조금 부르는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어라서 부르기 나름이에요. 판게야. 그게 뭐야? 진짜 안 들어봤어? 이게 원시 옛날에 이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륙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자, 멘틀까지 했고, 다음 핵. 왜 핵과 내핵. 왜 핵과 내핵인데,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분하며 주성분이 뭐냐면요, 철. 니켈. 준서야, 읽어보세요. Fe.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읽어보세요. 왜? 니켈입니다. 니켈. 철. 니켈. 아니 어제
됐어. 자, 철과 니켈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와, 왜, 왜? 와. 자, 아니야. 아이고, 좋아요. 웃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구 전체의 구성으로 보면은 무슨 원소가 제일 많다? 지구 전체의 구성으로 보면 지각 말고 지구 전체의 구성. 철. 왜? 외핵 4개 아주 높은 밀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까지 했었습니다. 자, 지권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역할은 생물체의 서식 공간 제공. 그래, 우리도 여기 지각에 붙어가지고 살고 있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에 붙어있는 이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야. 그렇잖아. 지구가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뭐지? 내 피부에 뭔가 이상한 기생충 같은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막 뭐 피부에서 뭐도 이렇게 자꾸 파먹고 좀 징그럽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후변화의 영향, 화산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권.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지구 위에 어느 정도까지 두께가 기권이 있대요? 기억나나요? 기권? 여기서부터?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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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10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기권 바깥에 사는 건가? 이 친구 이 친구들이 왜 웃지라는 표정인데 10km도 아니고 10m라고 해서 웃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설명해 주니까 더 찐따 같네. 자, 한 1000km 정도 두께로 대기권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요.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10km를 떠올린 이유는 뭐냐면 10k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얇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대륙권을 얘기를 한 것일 거야. 그치? 그치? 나는 알아들었어. 나는 알아. 하지만 10m는 좀 심했던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기권이라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인데 요것도 몇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몇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아마 이름을 들으면 그런 거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라는 정도가 될 텐데 자, 지표면에서부터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면은 열기구를 띄워요.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점점 올라가면서 온도를 계속 체크를 한 거지.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쪽 축이 지표면에서의 높이 면에서의 높이가 되고 이쪽 축을 온도, 기온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표면에서 점점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니? 갑자기? 변해요. 훌륭한 대답이야. 절대 틀리지 않는 대답. 일정하진 않겠지? 물어본 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물어봤어요. 뭘 빵빵 터지는구만. 보면 우리 한라산 쪽에 가면 지표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라산 근처에 가니까 춥지? 그쪽 동네는 많이 춥잖아. 에베레스트 산 위에는 맨날 1년 내내 눈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지표면에서부터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위로 올라가는데 쭉 온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약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또 위로 가니까 자꾸 이렇게 온도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지표면까지 이만큼 올라가진 않는데 자,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조금 일정한 구간이 조금 찔끔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제 쭉 떨어져서 한 영하 100도 정도까지 100도나 한 110도 정도까지 쭉 떨어지다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꺾여가지고 쫙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것이야.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분포가 이 중에서 얘가 그러면 내려가고 있는 동안을 하나로 자르고 올라가고 있는 동안을 하나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자른 거야. 잘라가지고 이름을 붙여줬죠.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까 저 세진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대륙권이야. 대륙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10m. 큰일 날 뻔했어. 우리 한 5층이었으면 우리 대기권 바깥에서 수업할 뻔했어요. 대륙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면이다. 그래서 계면이라고 불러요. 계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면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타나고요. 계면이라는 녀석이 하나, 둘, 셋, 3계면이 나타나요. 3계면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름을 붙일 때는 아래쪽에 있는 층 이름을 붙여서 대륙권 계면. 왜? 갑자기 또 왜 개맛을 알아 뭐 이런 얘기 해줘야 되냐? 자, 성층권. 요 위에 있는 녀석이 성층권이 되죠. 성층권이 되는데 성층권 계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은 어중간하다. 중간에 껴있다. 그래서 중간권이라고. 특성이 없어. 대륙권은 특성이 있고 성층권도 특성이 있는데 특성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름을 중간권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중간권이라고 붙이면서 여기 위에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된 거죠. 이 바깥에는 뭐니? 그래. 온도가 쫙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엄청 온도가 높은가 봐요. 뜨거운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열권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얘가 온도가 높기는 한데
그렇게 막 에너지가 막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층은 아니야. 왜냐하면 워낙 대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대기의 밀도는 당연히 지표면 근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당연히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 공기도 질량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요. 중력을 받아서 지표면 근처로 끌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면 근처가 밀도가 제일 높다. 자, 그럼 대륙권의 특징을 보면 갑자기 대륙권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났어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게임 아니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게임이긴 한데 거기 보면 됐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시간이 없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요 4개만 딱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요. 대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열 전달하는 게 3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전도. 대류. 그래요.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인데 또 전도로 드립을 한번 치라. 예수입니까? 직접 가서 전달하는 거야. 열을 전달하는 거야. 직접 딱 만나서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잡고 열을 전달해 주면 그게 전도. 대류는 이런 거 키면 바람이 슉 나와요. 바람이 슉 나오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든 차가운 바람이 나오든 하면서 걔네들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대류지. 복사는 복사기 얘기 안 할게. 자, 태양빛이라든지 아니면 백열등 같은 거 켜놓으면은 거기서 빛이 막 나오는데 야 빛만 받았는데 엄청 뜨겁네. 새빨갛게 이제 익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빛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복사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건 그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대류가 왜 활발하게 일어나냐면은 여기 보세요.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어떻게 되니? 가라앉아요. 왜?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부피가 팽창하잖아.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열받으면 자꾸 위로 올라가. 아래에 있는 녀석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위에 있는 녀석 춥잖아. 추워. 나 좀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 있는 녀석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녀석은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대류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야. 항상 아래쪽이 온도가 더 높고 위쪽이 온도가 더 낮으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야, 너 대류권 맞는 것 같고 너는 뭐야? 너 왜 대류권 아니야?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긴 하는데 없어요. 공기도 있어요. 아유야, 여기 다 공기 있는 곳이라니까. 대기권이에요. 기권. 기권 포기하시겠습니까? 기권.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긴 대류 현상이 여기도 두 군데서 일어나요. 두 군데서 일어나고 성층권이라든지 열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더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더 뜨겁기 때문에 굳이 얘가 힘들게 자리를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대기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얘랑 얘 두 개를 얘기를 해요. 왜? 위아래로 계속 섞이니까. 그리고 대기가 안정하다 그러면 성층권이랑 열권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왜 대류권 2라고 안 부르고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류권에서는 사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 뭐냐면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플러스 그렇지. 이제 공부 열심히 했구만. 자, 바다가 많아요. 지표면 근처에 바다가 많다 보니까 수증기가 풍부하다. 수증기가 풍부해서 여기서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생기고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천둥번개 치고 지금 바깥에처럼 눈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기상현상이라고 그러잖아. 기상현상이 대류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류권은 두 가지. 대류가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여기 살아. 대류권에 살고 있어요. 대류권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서 성층권이라 그러면 또 이제 생각나는 세 글자가 있지. 그분의 그렇지. 오존층이라는 게 생각이 나죠. 왜 초등학교 때 하도 오존층이 뭐 망가져가지고 북극곰이 죽어가요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것이 오존층이 바로 여기 성층권에 있어요.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다 보니까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야? 자외선을 흡수하죠.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걸러준단 말이야. 걸러서 생물체가 지금 자외선에 다 타서 죽지 않도록 그거를 보호해주는 게 오존층인데 오존층이 뭐 생물체를 내 너희를 어여삐 여겨 흡수를 해주마 이런 건 아니고 오존 자체가 자외선이랑 파장이 잘 맞아. 잘 맞아서 그 부분을 흡수를 해버린 거야. 흡수를 한다 그러면 이 자외선도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녀석이고 따라서 오존층에서부터 에너지가 흡수가 됐으니까 그쪽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오존층이 뜨거워지고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오존층 때문이야. 얘네들은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불 이유가 없어. 그럴 거 아니야. 공기가 굳이 위로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바람이 잘 안 부니까 뭘로 쓰면 좋겠어? 그래요.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하기가 좋아요. 왜? 비행기도 이거 비행기들 다 타봤겠지만은 제주도에 오니까 애들이 다 비행기를 많이 타봤더라고. 저 서울에는 아직 비행기 못 타본 친구들도 꽤 있어요. 뭐 여튼 이랬는데 비행기 안 타본 친구 있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뭐 무슨 뭐 기상이 불안정하여 뭐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사오니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바깥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구름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는 이 대륙권 중에서 윗부분을 날고 있을 때 한 고도 한 7km, 8km 이 정도를 날고 있을 때 이 얘기고, 그런 거는 김포하고 벌써 다음 시간 친구들 왔어? 김포하고 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높이 날 이유가 없어. 왜? 올라가자마자 거의 내려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높은데 안 다닌다고. 그런데 저 미국 가는 거나 유럽 가는 거는 10시간씩 날아가야 되잖아. 그런 애들은 더 높이 올라가요. 더 높이 올라가서 성층권을 이용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쪽이 공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층권 조금 더 붙어 얘기를 하도록 하죠. 녹화를 좀